인간의 침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를 넘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험준한 산에 둘러싸인 파키스탄 북부를 정복한 장수가 있었다. 서기 747년 그는 만 명의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이 대원정을 감행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이 원정은 영국 탐험가 스타인 박사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타인 박사는 당시의 정보를 두고 한니발이나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원정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도대체 이 원정의 주인공인 당나라 장수는 누구인가? 고선지. 고선지에 대한 중국 모든 문헌의 첫머리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선지는 고구려인이라고. 타슈켄트. 불과 얼마 전까지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고 실크로드가 번성했던 시기에는 동서양의 중개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중앙아시아의 요충지다. 1960년대 대지진으로 옛 건축물이라고는 거의 사라진 시내 중심가에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유적이 하나 있었다. 아파트 사이 골목길로 접어들자 작은 동산처럼 보이는 옛 성벽의 잔해가 나타났다. 성벽 중간에 줄무늬처럼 보이는 검은 띠는 당나라 원정군의 침략으로 도시가 파괴되면서 그때 불탄 흔적이라고 한다. Это штурм города китайской армии во главе с Гао Сянджи, взятие правителя и выступл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уже арабских войск, встреча их с китайцами. Вот это следы не просто обычных каких-то небольших костров, а это следы больших пожарищ. Снова горелый слой. 대화재가 있었던 750년. 타슈켄트는 석국으로 불리워지고 있었고 왕궁터가 있던 이곳에 고선지 군대가 들어오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했다. 검은띠는 왕궁이 전소될 당시 양탄자가 탄 재라고 한다. (1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고선지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타슈켄트였다. 타슈켄트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내지로 들어가면 찬란한 고대 문화의 유적이 펼쳐진다. 바로 돈황이다. 이곳 1.8km에 달하는 절벽에는 세계 고대 미술관이라 불리는 천여 개의 석굴이 조성돼 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았던 석굴이 바로 220호다. 좁은 계단을 오르자 석굴 안의 벽화가 그 화려함을 드러냈다. 사방은 온통 벽화와 아름다운 불상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220호) 석굴 벽화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두 개의 깃털로 된 조관을 쓴 이 인물. 동서양의 역사가들은 이 독특한 차림새에 주목해
이 사람이 고구려 사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인이 실크로드를 따라 이 돈항을 거쳐가며 동서 교류를 했다는 증거다. (220호) 석굴 외에도 돈황벽과 곳곳에 고구려인의 모습이 남아있다.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는 벽화의 조성년대는 7, 8세기경. 고선지가 활약했던 시기도 바로 그 즈음이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오래된 돈황 현지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돈황이 배출한 인물로 고선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선지. 고구려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돈황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중국 서안. 바로 황궁이 있었던 당나라의 옛 수도 장안이다. 고선지가 타슈켄트까지 원정을 벌이고 돈황에 걸출한 인물로 득세하던 그 무렵 당나라는 현종이 집권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았다. 도성 안에는 황실 가족과 전 현직 고관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이곳의 고선지는 고구려인 신분으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这就算是三元坊了，但是这三元坊南端是三元坊的南端。 바로 이곳이 고선지가 살았던 선양방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이다. 我只能跟你说，高贤之可能就在这一带住，这一带大约是宣阳坊的西门的南边，在西域啊，他做安西司镇节度使，跟吐蕃交战，取得了胜利，还取得了其他一些胜利，因为有功。 后来就做到御林军大将军，就禁卫军的头目，是吧？皇帝给他的住宅应当是回长安以后天子的赐给的住宅，高级住宅，啊，受这样的优待并不多。 기록에 의하면 고선지는 751년에서부터 755년까지 이곳 서안에 살았다. 서안의 지리서인 당 양경성 방고에는 귀족과 장수들에게 황제가 하사한 저택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사서에 따르면 고선지는 서안의 선양방과 영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택을 두 채나 갖고 있었다. 황실이 있었던 대명궁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선양방, 그리고 별도의 저택이 있었던 영안방. 장안성은 황궁과 이어진 주작 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108개의 방이 세워져 있었다. 고선지의 집은 당시의 재상이었던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 등과 나란히 있었다. 당시 고선지는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이 저택에 살면서 우림 대장군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행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어떻게 고선지는 머나먼 중국 당나라에서 이방인의 인생을 개척하게 된 것일까? 고선지가 장수로 입신할 그 무렵 고구려는 요동과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뒤이다. 고구려는 수나라 백만대군의 침입에서부터 당 고종 때 전투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4번 싸워 3번을 이기고 1번을 졌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패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패자였고 중국을 위협하던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였지만 그 패배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고구려 멸망. 이때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중국 장수 이적은 보장왕 등 20만 명을 당나라로 끌고 갔다. 그것은 당시 고구려 인구를 고구려 멸망 당시 69만 수천 호였는데 대체로 봐서 한 350만 정도 전후의 인구로 봐집니다. 그 중에서 20만이라는 인구는 고구려, 특히 고구려 중심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서 자치 통감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인 38,200가구를 중국 내륙 황무지로 배치했으며 노약자만 남겨 평양을 지키게 했다. 멸망 직후 평양성은 노약자들 뿐이었다. 당은 건장한 사람은 물론 우마차와 가축까지 모조리 끌고 가 철저히 고구려를 파괴했다. 20만 명의 고구려 유민 속에는 고선지 일가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부 어디로 끌려간 것일까? 북송의 장이라는 사람이 장안과 성남을 둘러보고 지었다는 유성남기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마을 고려곡이 등장한다. 고구려 유인이 살던 고려곡은 지금 어디일까? 그러나 지금 서안 주변 어디에도 고려곡이란 지명은 남아있지 않다. 告诉我是不是个果园？都喜欢果园，然后给你个。就上来那个桥边上，你需要你再找一个可以啥号？好了，是不是？这要跟小区，这样你找一个。 학자들이 고려곡으로 추정하는 곳이 바로 이곳 송현마을이다. 80여 가구, 인구 40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고려인들이 살았으며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까지 불리워진 이 마을의 공식 명칭은 그러나 고려곡이 아닌 고려거였다. 为什么换成这样了？现在啊，以前这个字啊很难写啊， 글자가 쓰기 복잡하다고. 啊，高丽渠，这是高丽渠，高丽区，高丽区，啊，发音啊基本不变。 발음은 똑같다고. 以前这儿住过什么人呢？就是以前啊，在唐朝的时候啊，南对。唐朝的时候住着一些高丽族的人。 고려곡에서 고려거로 지명이 달라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유성남기에 기록된 고려곡이 분명하며 이곳에 고려인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당말에서 송초까지는 명나라까지는 고려곡이라고 쓰여졌고 그것이 아마 명나라 조사한 바로는 명나라 때 고려거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그 고구려가 망하고 강제 이송돼진 고구려 유민이 집단적으로 농업에 투여했던 그런 그 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는 볼 수 없는 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 마을의 풍광이 전통적인 우리 마을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에 모여 산 이유도 고국 산천을 닮은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고구려인의 후손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더더욱 고선지가 이곳을 거쳐갔을지도 분명치 않다. 고구려 유민들의 흔적을 밝혀줄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구 당서에는 당이 고구려인들을 강회 이남과 산남, 병주, 양주의 서쪽 여러 주에 불모지로 보냈다고 적고 있다. 평양에서 끌려간 유민들은 당에 의해 북경과 서안 사이의 병주, 양자강 아래인 강회 이남, 또 산남 지방, 그리고 고비 사막이 펼쳐진 양주의 서쪽 등지로 분산 배치됐다. 다른 문헌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포로들은 사막 마을에 안치됐다. 즉 대다수의 유민들은 사막 한가운데로 강제 이주된 것이다. 서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고비 사막과 티벳권 사이에 좁게 형성된 하서 회랑지대를 따라 대다수의 고구려 유민들은 사막으로 보내졌다. 그렇다면 당은 왜 황량한 사막으로 고구려인을 강제 이주시킨 것일까? 당은 이 보장왕을 다시 요동에 귀환시켜서 고구려 유민들을 무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장왕이 요동에 귀환한 다음에 곧바로 뭔가 하면 이 말갈족과 고구려의 복성민이었던 말갈족과 연결해서 당에 반대하는 거사를 도모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사전에 발각되어서 다시 보장왕은 당 내지로 끌려갑니다만 이 이후 당은 이 요동방면이나 고구려 지역에 있던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하기보다는 철저히 분산하는 정책을 재차 시행하게 되십니다. 모반. 고구려는 멸망했어도 고구려인들은 끝까지 당에 대항했다. 당은 쉽게 복속되지 않은 고구려인들을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서역 내지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고선지 일가도 사막으로 강제 이주됐을 확률이 높다. 황하강 상류에 위치한 난주시. 서역으로 향하는 관문이며 실질적으로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도시다. 독특한 의상의 위그르족과 이민족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실크로드로 통하는 길임을 실감케 한다. 이 난주를 기점으로 고구려 유민들은 사막으로 흩어졌다. 고선지 일가를 비롯한 고구려인들은 바로 이 길을 따라 서쪽으로 끌려갔다. 사막에 버려진 고구려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갔을까? 그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다. 진성, 뮌이, 하란 6개 주에 단결병으로 고구려 병사와 티베 쪽인 강족 병사가 있었다. 즉 고구려 유민은 단결병이란 이름으로 당의 지역군에 동원돼 있었다는 얘기다. 진성, 뮌이, 하란 6개 주는 오늘날 감숙성 일대로 서역으로 향하는 건조지대다. 서역으로 가는 길 곳곳에 토성으로 쌓은 만리장성이 눈에 띈다. 이 길목을 지키던 고구려인 단결병. 그들은 남쪽의 티벳, 북쪽의 돌궐 유목민을 제압하는 병력으로 이용됐다.
또한 평상시에 당은 고구려인들로 하여금 버려진 불모의 땅을 개간토록 했다. 만국의 한을 품고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끌려온 고구려인들. 그들은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지나다니던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사막 지역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갔으리라. 강제 이주된 고선지 일가는 이 하서회랑 지역 어디에 처음 정착했을까? 하서회랑 지역 가운데 고구려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진 곳은 양주, 오늘날의 무위 일대다. 무위는 당나라가 변방을 다스렸던 5도호부 가운데 하서도호부의 치소가 있던 곳이다. 도호부의 치소가 있었던 만큼 당시에는 꽤나 번성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금은 실크로드로 통하는 서역의 평범한 도시에 불과하다. 바로 이곳 무위에 고선지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서의 고선지 열전에는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가 하서군에 종군했다고 적혀 있다. 고선지 집안도 이 지역 일대에 강제 이주당한 고구려 유민입니다. 고선지 집안은 거의 아버지 때부터 군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고선지가 이 안서도가 되어져서 동투르키스탄과 서투르키스탄 지역을 아우르는 실크로드의 전 지역을 호령하는 지위까지 오르게 된 배경의 한 요소는 이 지역에 사면되어졌던 고구려 유민들이 주요 요소의 하나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거의 부하들에도 이 고구려 유민들 후예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봐집니다. 고선지 부친 고사계가 하서군에서 복무했다면 하서도호부 치소가 있던 이 무위에 고선지 일가도 정착했을 것이다. 무위에는 고선지 일가 외에도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만국의 한을 달랬을 것이다. 고선지도 아버지를 따라 무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무위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당대 유적 종루. 바로 이곳이 하서군 진영이다. 고선지 부친 고사계는 이 하서군에서 중급 장교로 승진한다. 어떻게 유민의 신분으로 장교가 될 수 있었을까? 고구려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고사계는 양주 지역 어딘가에 단결병으로 배치된 후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곳 하서군의 장교로 발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급 장교가 되면서 고사계의 소속은 하서군에서 안서군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고선지 일가는 더 깊숙이 서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무위를 떠나 안서도호부 치소로 가는 길은 황량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 죽음의 땅.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구법승 법현 일행이 이 길을 보고 이렇게 느낌을 표현했다. 하늘에는 새도 없고 땅에는 달리는 짐승도 없다. 길을 찾아 아무리 보아도 사방을 분간할 수 없고 오직 사람 해골만이 길을 알려준다. 가끔씩 성지를 찾는 불성들과 서역을 오가는 대상들만이 지나던 실크로드를 따라 고선지 일가가 도착한 곳은 고창, 지금의 투르판이다. 무위에서 투르판까지 가솔들을 이끌고 왔다면 말을 타도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길이다.
천산산맥을 사이에 두고 실크로드는 천산남로와 북로로 나뉜다. 바로 실크로드가 갈리는 이 지점에 고대 도시 고창성이 있다. 투르판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이 고창 고성은 구법승 현장 법사가 머물며 설법을 했던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고성은 원래 고창국의 왕성이 있던 곳이다. 그러던 것이 600년경 당나라에 복속되면서 안서 도호부의 치소로 쓰여졌다. 고선지 아버지 고사계가 이 일대를 다스리던 안서군 장교였다면 분명 이곳을 거쳐갔을 것이다. 그러나 투르판에는 그의 행적을 더듬을 만한 아무런 흔적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고선지 일가 행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 안서 대도호부의 치소는 투르판에서 다시 쿠차로 옮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안서군의 장교였던 고사계 역시 군을 따라 대도호부가 있던 쿠차로 이동했을 것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위치한 실크로드의 요충지 쿠차. 당시 당나라는 서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일대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치소를 투르판에서 이곳 쿠차로 옮겼다. 당시 안서 도호부는 현재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관할했던 중국에서 가장 넓은 도호부였다. 현재 쿠차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위그르족이다. 폭 5m 안팎의 좁은 도로와 흙먼지 날리는 수레. 이곳은 1200년 전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안서 대도호부의 치소는 쿠차 시내의 그 성벽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성벽터는 원형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这是城墙保存最完好的地方吗？可以说最完好的，在现在古丘寺的古城的最完好的地方。它因为当初就高度就这么高，到上面就高度就大概10米，宽度也是大概10米。现在这个我们高度宽度可以说是最完整的。那这城墙是安西都护府所在地吗？也可以说是安西都护府所在地。 고성 흔적은 흙으로 쌓은 성벽으로 50m에 불과하지만 고선지 일가가 머물렀을 무렵 이곳에는 당시 3만 명의 안서군이 주둔해 있었다. 고선지는 이곳에서 성장하며 아버지 고사계를 따라 안서군에 들어간다. 안서군에 들어간 고선지는 이미 약관의 나이에 청년 장교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열전에는 고선지가 용모가 아름답고 말타기와 활쏘기가 능해 20세의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올라 유격 장군이 됐다고 적고 있다. 당시 안서도읍에는 실크로드 남북로를 따라 서역으로 가는 상인들을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732년에) 발급된 실크로드 통행증이다. 통행증에는 서역으로 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 서겸전 일행에게 실크로드를 통과해도 좋다는 각 지역 군사 책임자의 인장이 찍혀 있다.
서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는 3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실크로드 남로로 불리는 바로 이 천산남로다. 천산남로는 반드시 쿠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현장 법사가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갈 때도 이 절에 몇 달간 머물렀고 서기 728년에는 왕호 천축국전을 쓴 신라승 해초 역시 이곳을 지나갔다. 현장 법사가 지나갈 무렵 이 쿠차에는 사찰이 100여 곳에 이르렀고 승려가 무려 5,000명이나 됐다고 한다. 실크로드는 상인뿐 아니라 불법을 구하는 승려들의 고행길이었던 탓에 그 요충지마다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워졌다. 고선지 일가는 마침내 이 쿠차에 이르러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 고사계와 아들 고선지가 나란히 안서군의 장교로 승진돼 실크로드를 달릴 때 그 휘하에는 단결병 출신의 고구려 동포들이 늘 함께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선지 일가 이외에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쿠차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이곳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들은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이곳 문화에 적응해 갔을 것이다. 쿠차에 이르러 고선지의 능력은 서서히 드러난다. 당서에 의하면 고선지는 전인환 개가온 등이 안서도읍 철도서로 있는 동안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민족 출신인 부몽영찰이 철도서로 부임하면서 그의 재주가 인정돼 거듭 발탁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능력을 시험받는 첫 번째 임무가 고선지에게 주어졌다. 고선지는 안서도읍 4개의 진 중 한 곳인 우전진, 지금의 호탄 책임자가 된 것이다. 고선지가 진수서로 부임한 호탄으로 가는 길은 한반도보다 더 큰 타클라막한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 실크로드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넘나들던 타클라막한 사막. 사막길을 따라 하루 밤낮을 달려 발견한 오아시스. 취재팀은 실로 오랜만에 이곳에서 행인을 만날 수 있었다. 50일을 걸어도 인적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는 해초와 현장법사의 여행기가 절로 떠올려지는 순간이다. 1200년 전 고선지는 말을 타고 달리며 이 사막을 수없이 넘나들었을 것이다. 타클라마칸 남쪽 끝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 호탄. 고선지가 진수서로 부임해 다스렸을 당시는 우전진으로 불리워졌던 곳이다. 곤륜산의 빙하가 녹아 흐르는 호탄강. 이 호탄강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이 생산된다. 한나라 때부터 중국 황실은 이 지역의 옥을 즐겨 사용했다고 전한다.
당나라가 이곳을 안서도호부 4진 중의 하나인 우전진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하기 전까지 이곳은 융성하던 불교 국가 우전국의 영역이었다. 이곳 멜리카왓 유적지는 바로 우전국의 궁성이 있던 곳이다. 这个是汉唐时期的，这个是国家文物已经认定的汉唐时期的一个古城，原来叫这个和田呢叫于天国，于天国的叔父这里。就是说当时于田国就是说的灭亡以后，在唐代的时候，这是不是有没有过叫于田镇的地方呢？就是这个于田镇，就叫于田镇这个地方，就是。 고선지가 이곳에 언제 부임했고 얼마 동안 우전지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때부터 고선지는 서서히 실크로드의 지배자로 그 명성을 얻게 된다. 호탄시에서 50km 지점에 자리 잡은 라왁 사원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불교 유적지다. 황량한 사막에 묻혀 모래 물길에 떠있는 난파선처럼 보이는 라왁 사원지.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계속된 불교 유적으로 고선지가 이곳 진수사로 있을 당시에도 이곳 라왁은 불교가 융성했다. 라왁 사원지를 세운 우전국은 중국에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였다. 사막에 묻혀진 이 라왁 사원지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00년 영국의 스타인 박사에 의해서다. 당시 스타인은 이곳을 일주일간 조사하면서 90여 구에 이르는 불상을 발굴했다. 현재 발굴된 불상은 130여 구 정도지만 아직도 모래 사막 속에는 500여 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자가 목에 그는 목걸이요. 모래 속을 헤치면 어디서나 쉽게 당시의 불교 유적 파편들이 발견된다. 빛과 어둠처럼 역사에도 그 그늘이 있게 마련인가. 이슬람 문화가 밀려오기 전 찬란했던 불교 유적이 이제는 그때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하고 앙상하다. 고선지는 호탄 외에 4진 중의 하나인 언기진에서도 진수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740년 고선지는 천산산맥 서쪽에 자리 잡은 소국 다레부를 공격해 정벌에 성공한다. 그 공으로 이듬해 고선지는 일약 안서도호부의 부도호와 안서군의 병권을 지휘하는 도지병마사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한다. 후차에 다시 돌아온 고선지는 이제 명실상부한 안서도호부의 부도호라는 2인자의 자리에서 실크로드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잠삼이 그의 상관인 고선지에게 바친 시는 서역을 다스리던 고선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백초는 하늘에 닿아 있고 모래먼지 황황이 날린다. 그대가 진중을 보조하니 군기 엄하기가 서리 같도다. 고선지가 실크로드의 총화로 등장할 그 무렵 파미르 고원은 새로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당시 당나라를 가장 위협하던 세력은 토번, 즉 지금의 티벳으로 이들은 북으로는 돌궐과 관계를 맺고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에 진출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토번은 북부 파키스탄의 소국 소발률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보내 동맹을 맺었다.
당에 복속됐던 소발률이 토번에 넘어가자 당군은 3차례에 걸쳐 원정을 감행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자 당 현종은 특별히 고선지를 지목해 행영 절도서로 임명하고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발류를 정벌하도록 지시한다. 토번이 그때 이제 북상하려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어떤 그 작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서쪽으로 통하는 그 소발률이 유일한 통로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토번이 서역 지역으로 진출했을 때 당나라의 그 서역 지역의 모든 이익이 아주 큰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소발류를 이제 토벌하라는 그런 그 당나라 현종 황제의 어떤 그 명령이 그 안서도 후보까지 전달된 겁니다. 서기 747년 3월 고선지는 구차를 떠나 소륵 총령 수착을 거쳐 파멸리를 넘어 소발류에 이르는 대원정을 감행한다. 대원정에 나선 고선지 군대는 기마병과 보병을 합쳐 10,000명에 이르렀다. 사막길을 따라 발환성 악슬덕을 거쳐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 소륵에 도착한 것은 고선지 군대가 구차를 떠난 지 35일 만의 일이다. 소륵은 오늘날의 카슈카르로 천산 남로와 서역 남로가 여기서 합쳐진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방으로 가기 전에 상인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실크로드를 따라 사막을 건너온 중국 상인들은 이곳에서 여정을 풀며 파미르를 넘을 채비를 갖춘다. 카슈카르는 지금 완전한 이슬람 지역이다. 고선지 이후 이곳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해 지금까지 그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고선지 군대가 소발률 정벌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소륵지는 카슈카르시 남쪽 하노이 고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선지는 이 소륵 고성에 10,000명의 군사를 잠시 쉬게 한 후 이곳에 주둔 사령관인 소륵 수착사 조승빈과 함께 파미르 고원으로 향했다. 카슈카르를 지나면 파미르의 험준한 산악지대가 시작된다.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활상과는 전혀 다른 중앙아시아의 삶과 만나게 되는 곳. 산악지대인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목민들이다. 고선지 군대는 10,000명의 병사들에게 지급될 보급용 수레까지 끌면서 강행군을 계속했다. 소륵을 떠난 지 20여일, 쿠차를 떠난 후 장장 55일 만에 고선지 군대는 총령 수착에 도착한다. 총령 수착은 지금의 타슈이쿠르간이다. 파미르 고원 서쪽 끝자락에 있는 해발 3,000m의 고원 도시.
북두성은 안서도호부에 파미르 기지가 있던 곳으로 당시 당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성태의 희미한 흔적으로 이곳이 당군이 있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고선지 군대는 이 타시크루간에서 파미르 고원 정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해발 5,000m의 고원, 천산산맥, 히말라야, 힌두쿠시, 카라코람 등 5개 험준한 산맥과 연결돼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곳. 고선지는 파미르를 넘어 소발류를 정복하기 위해 만 명의 군사와 군마를 이끌고 산을 넘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외길. 이곳은 무수한 세월 동안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문명의 침입을 허락지 않는 땅이었다. 인도에서 불법을 구하고 돌아오던 신라승 해초는 고선지가 이곳을 넘어가기 20년 전인 727년 파미르 고원을 넘어 중국으로 돌아왔다.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 곳곳에 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하는 두려운 심정을 이렇게 시로 남겼다. 가파르고 높은 산에 나는 새도 놀라고 사람은 외나무 다리에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미르 고원을 넘어갈 것인가. 고선지에 매료된 영국의 탐험가이자 고고학자인 스타인경은 20세기 초 고선지의 행로를 따라 이 파미르 고원을 수차례 직접 탐사한 바 있다. 바로 고선지의 역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탐사 후 남긴 방대한 저서 곳곳에 스타인 박사는 고선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고선지 군대는 파미르 고원을 40여일 동안 행군, 즉 쿠차를 떠나 무려 95일 동안 쉬지 않고 행군해 오늘날의 타지크스탄령인 오식닉국에 도착한다. 이곳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의해 장악돼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취재팀은 여기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파키스탄을 거쳐 고선지의 행군로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발 4,733m 고대에 위치한 쿤제랍 국경 검문소. 이곳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경계짓는 국경이면서 두 나라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오랜 국경 분쟁 때문에 긴장이 감돌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쿤제랍 검문소 분위기는 의외로 자유스러웠다. 쿤제랍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들어서면 가파른 비탈길이 이어져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시에 오식립국에 도착한 고선지는 군을 세 갈래로 편성해 토번의 대군이 집결해 있는 연운보로 향했다. 고선지 장군이 그 휘하의 부대를 셋으로 나누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급 기지를 갖다 확보하는 것도 있고 야간에 행군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적의 기습 공격을 받거나 또 그 독자적으로 전투를 행하기 위해서 그 셋으로 나눴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하나의 일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멸하는 일이 없고 또 다른 일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선지 장군은 중국의 전통적인 맨 앞에 그 전군이 있고 그 뒤에 그 중심부대였던 중군이 있고 맨 뒤에 보급기지가 있는 후군의 조직 편제를 타파하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투 방법, 대형을 갖다가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운보로 불리던 wakhan 계곡이다. 험준한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이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고선지가 택한 것은 야간 행군이었다. 토번군 10,000명이 주둔해 있는 연운보. 셋으로 나뉘어졌던 고선지군도 747년 7월 13일 이 연운보에 집결했다. 그 앞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고선지군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야음을 타 강을 건넜다. 어렵게 강을 건넌 고선지는 만약 우리가 절반쯤 건너왔을 때 적이 왔다면 우리는 패했다. 지금 이미 강을 건너 대열을 갖췄으니 이는 하늘이 저 적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했다. 자칫 통감에는 예상치 못한 당군이 들이닥치자 토번군이 크게 놀랐다고 적고 있다. 당시 토번군이 성 위에서 쏘는 포와 통나무가 하늘에 비오는 듯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결국 고선지의 기습전에 토번군은 크게 패한다. 토번군 5,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는 달아났다고 자칫 통감은 연운보 전투의 전공을 기록하고 있다. 파미르 고원을 넘는 삼천리 행군 끝에 이루어낸 승리는 고선지의 뛰어난 전략의 승리였다. 연운보 전투에서 성공한 고선지는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 소발률로 다시 진군한다. 고구려인 고선지. 파미르를 지배한 정복자요 전략가인 그는 계속되는 원정에서 세계사의 획을 그는 전인 미답의 신화를 만들어간다.